자, 77페이지 유충렬전.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작품 수업하면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영웅 분담 소설로서의 특징,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 이런 단어 되게 중요하다고 봤었고요. 자, 작품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141번 문제 한번 쳐보면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기의 내용은 틀을 주고 이 틀에 맞춰서 작품의 내용이랑 연결시켜서 파악하는 문제. 어쨌든 간에 난도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제일 높은 편이지. 작품 전체를 총괄적으로 이해하면서 해석의 틀을 기준으로 맞춰 넣는 거니까. 자, 일단 읽어봅시다. 이런 말 돼 있네요.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로 인해 두 차례의 시련을 겪는다. 그러니까 작품 전체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건. 그런데 첫 번째 시련은 충신인 부친, 아버지지. 아버지 유심과 간신. 참고로 이게 정한담이라는 사람과 최혁이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자, 간신과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두 번째 시련은 충신인, 장인, 강희주와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얘기해야 된다는 점에서 가족이에요. 가족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가 안겨낸다. 오케이. 자, 지금 141번 문제에서는 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영웅 분담 소설이고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서 인물의 위기가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작품의 핵심 축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위기를 뭐라고 연결시키는 거야? 유심 그리고 강희주. 어렸을 때는 유심 아래에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간신배 때문에 유심이 유배당하고 크고 나서 이제 강희주라고 하는 충신의 밑에 들어가서 이 집안 딸이랑 결혼까지 하게 되고 좀 살만해질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강희주도 다시 유배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 가족의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결국 어디로 이어진다?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그래서 위기를 새로운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문제로구나. 이로 인해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되는 업무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두 과업이 함께 해결되는가 하면 우연한 계기로 연이어 해결되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 위기라는 걸 뭐 하게 돼?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 극복이 개인의 능력일 수도 있고 혹은 우연성 때문일 수도 있고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충렬은 영웅으로 개선한다. 극복하면 뭐가 되는 거야? 영웅이 되는 거죠. 자, 작품 구조를 이렇게 파악해보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선택지들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본문에서 어떤 특정한 장면 가져오고 보기에서 특정한 이야기 가져와서 이 두 개의 연결관계가 잘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되는지만 파악해주시면 돼요. 1번부터 가보자. 유충렬이 7살의 부모는 누구야? 유심, 이쪽 라인이죠. 그죠? 부모와 이별해서 고난을 겪은 것. 이거는 위기 맞습니다. 가족의 위기죠. 그리고 것에서 유충렬의 첫 번째 시련은 유심의 유배로 인한 가족의 이산. 가족이 헤어지는 거죠. 가족이 헤어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 문제 없죠? 1번 오케이. 2번 천자가 임금님이 역적 간신을 말하는 겁니다. 간신의 말을 듣고 충신 누구? 유심 귀양 보내는 것에서 유충렬의 지금 여기서는 두 번째니까 강희주네. 그렇죠? 강희주를 유배 보낸 것을 통해서 유충렬의 두 번째 시련은 역적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강희주의 유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 강희주가 유배당해서 가족이 위기를 겪고 그 가족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가 된다. 충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간신배만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 그 간신배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국가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세 번째, 유충렬이 강희주를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 맞죠? 유충렬이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구나.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그냥 읽어만 나가시면 된다. 그지? 4번, 유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을 만난 것에서 사실이고요. 우연한 계기의 가족의 위기 해소가 국가 위기 해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지금 4번 선택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을 만나는 것 그치? 그러면 이것 자체는 그러면 우리가 우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니? 남적을 소멸했다고 했어. 남적이라고 하는 건 남쪽에 있는 오랑캐들을 말하는 건데 오랑캐를 소탕했다는 것은 이거를 가족 차원의 이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니 국가 차원의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니 남적을 소탕한 건 외적을 물리친 거니까 국가적 업무를 달성한 걸 말하는 거잖아. 근데 국가적 업성을 달성한 것이 곧 우연을 통해서 국가 위기를 해소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 잘못된 설명이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4번 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마지막 5번 남적을 소탕하고 금의 환향 귀한 모습이 되어 돌아오는 걸 말하죠.
하는 유충렬을 백성들이 환영하는 것을 통해서 유충렬이 영웅으로 귀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참고로 보기에서 영웅으로 귀환한다 라는 식의 단어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41번은 어쨌든 되게 많은 단어들과 많은 문장들이 써져 있는데 그 문장의 합리성만 잘 따지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해 보고 싶네요. 자, 14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그냥 본문만 똑바로 이해하면 되는 문제야. 요런 문제가 왜 나온지만 잘 생각해. 어쨌든 산문, 소설의 영역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올 게 뭐라고요?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이 속에서 존재하는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는 문제는 100%예요. 100%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뭐 하는 모습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인물, 그리고 인물이 겪고 있는 사건, 여기에 집중하라는 문제야. 오케이? 참고로 모든 문제가 다 인물 사건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어떤 작품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공간에서는 누가 뭘 했고 B라는 공간에서는 누가 뭘 했고 라는 식으로 배경 요소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에서는 A라는 시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서 배경과 사건을 묻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문제 자체에서 인물과 사건에 집중하라고 한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1번, 천자가 장수, 여기서 장수는 유충렬이었죠? 유충렬에게 그대는 귀신들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막 그때 막 선생님이 지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자, 아무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아서 천자는 장수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는 거죠. 어렵냐? 그쵸? 당신은 누군데 저의 죽을 위험을 구해주신 겁니까? 라고 왕이 되게 존칭까지 써가면서 상대방의 나를 구원한 사람의 등장에 놀라고 있는 장면이었죠. 1번 오케이. 2번, 유충렬이 천자 앞에서 유심히 죽었다며 원통해하는 것으로 보아서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전형적인 내신 타입 문제야, 그치? 참고로 선생님이 스토리는 알려드렸죠. 유심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계기가 된 사건도 말씀드렸었죠. 바위에 갔더니 신발이 놓여있고 아빠 글씨가 써져 있어서 아빠 죽었나봐 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참고로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말해주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저는 고아가 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독자들만 알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작품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신형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원통해하는 건 맞고요.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내용을 알아만 풀 수 있어. 3번, 군사들 중에서 유충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참고로 이 부분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지? 이런 걸 보고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군사들이 유충렬의 심정, 그 마음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충렬이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우리 장인어른도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막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주변 사람들도 같이 눈물 흘린 거잖아. 이게 공감이 아니면 뭔데? 3번 오케이. 4번, 유충렬이 천자를 도와 전쟁에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봐. 약속했죠? 그래요. 천자를 봐서는 되게 열받고 짜증나서 이딴 거 안 하고 싶은데 태자가 딱 나타나서 여보게 이게 무슨 말인가? 선대부터 이어진 당신네 가문의 업적을 지금에 와서 귀하게 여길 것인 거 알고 우리를 위해서 조금만 힘써 주시오 라고 말을 하는 태자를 보고 유충렬이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라면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을 거야. 태자니까 지금은 넘버 2지만 언젠가 넘버 1이 될 사람이니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충렬은 태자의 말과 그 기상이 감화되는 건 뭐 하는 거야? 상대방의 어떤 에너지나 상대방의 어떤 마음씨, 상대방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감회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어.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네요.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을 탓하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다, 그지? 천자가 유충렬에게 과인은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쵸? 내가 실수했던 건 되게 많잖아, 왕 입장에서는. 근데 내 잘못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나라 전체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자는 유심의 귀양 보내버린 것에 대한 자신의 과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거야? 인정한 거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정답은 5번이로구나. 자, 말이 긴데 쉽죠? 말 그대로 내용 자체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야.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문제들을 풀 때 시에서는 시의 정서가 이해됐느냐고 묻고 싶은 게 기본인 거고요. 소설에서는 소설의 내용이 이해됐느냐라고 묻고 싶은 게 기본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43번부터 나머지는 쭉쭉 가볼까요? 143번 문제. 무슨 얘기 나왔어? A에 드러난 유충렬의 태도를 한 문장으로만 써서 하면 된대요. 자, 선생님이 바로 문장 쓰지 말라고 했었죠? 어떻게 풀어갈라? 키워드를 잡아라.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장을 만들면 된다. A 부분에 나타난 정서는 뭐였냐면 이렇게 말했죠? 소장은 충렬인데요. 폐하께서 이렇게 핍박당하시고 꿈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거 비꼬는 거지, 그지? 비꼬면서 아이고 그렇게 다 내쫓으시더니 왜 이런 꼴을 당하시고 계셔? 물론 이제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정한당과 최익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충신이라고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됩니까?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되어 보내서 죽이셨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는 거니까 천지가 아득해지는 거고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뭐예요? 상대방을 키워드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충신을 보낼 줄 아는 능력만 있었다면 일이 이 지경이 됐을 리도 없고 나도 이 고생 안 했을 거고. 그러면 이 원망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만 해주시면 될 텐데 문장 만들면 되죠. 자, 키워드 잡았으니까요. 서술어와 주어를 잡아보자. 참고로 이 작품의 지금 이 장면의 주어는 그치 유충렬이죠. 유충렬은 하면 시작하면 되고 끝부분은 원망하고 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면 원망하고 있다 하면 문장이 완성된 게 아니야. 국형쌤은 사랑하고 있다. 누구를 빠진 거잖아. 유충렬은 원망하고 있다. 뭐를? 그 목적어가 뭔데? 천자가 충신을 멀리하고 간신을 가까이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선생님이 답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셨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유충렬은 천자의 무능함이라고 말하면 좀 오버스럽긴 한데 천자가 충신을 유배 보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혹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원망하고 있다 해서 원망이라는 키워드만 잡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144번 문제 가보자고요. B에서 태자는 충렬에게 땡땡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함으로써 땡땡을 도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냥 단어 쓰는 거라 너무 쉬운 문제이긴 하죠. 그죠? 일단은 그냥 지문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블라블라 하면서 충신이 죽고 사는 건 다 하늘에 달린 일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운명 같은 거야. 이건 하늘에 내리신 운명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충신이라고 무조건 항상 귀중한 대접을 받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너도 역시 뭐가 되어달라? 충신이 되어달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달라고 누구를 도우라? 우리 하느님이라도 미쳤나봐. 임금님 천자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저렇게 단어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페이지 문제 여기까지서 마무리합니다. 자, 뒷부분 챕터 넘어가 봅시다. 자, 참고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이 아니었나? 아닐걸, 그치? 자,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만 살짝 체크해가면서 145번부터 문제를 잡아드릴게요. 여기는 살짝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이 나와있죠. 이봐 명제야 내 말을 들어보라 라고만 하면서 누가 말했어요? 명나라의 황제를 명제야라고 불렀어요. 이건 이런 느낌? 선생님이 서초 종로하고 원장님을 원장아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똑같은 거야. 지금 이거 누구니까 하는 말이겠니? 정한담 최익이 간신배겠지, 그지? 쿠타테를 일으키고 명나라 황제를 보면서 너 이 새끼 너 큰일 나, 그죠? 어떻게 내 말에 안 듣고 그 충렬이 하나만 믿고 그렇게 까불고 있어? 너 그러다 큰일 나 라고 말하니까 천자가 이렇게 말하죠. 항서를 쓰자 한들 필요 없다. 뭐예요? 핑계대고 너무 찌질하지 않냐? 너무 찌질하지 않냐? 아니 무슨 소리냐고? 항복문서 쓰려니까 야야 필기구가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시간 끌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담이가 분노해서 창검을 번쩍여서 참고로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상황이야. 앞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왕궁인데요. 왕궁은 이렇게 이제 유충렬이 같이 함께 지키고 있다가 우리 앞에 장면에서 이제 유충렬이 이거 왕궁을 뚫고 들어가지고 포위를 해제해버리잖아. 그치?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얘들이 포위하고 있던 적군들이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얘가 너무 세. 얘가 지나가는 길마다 우리 병사들이 다 죽어나가거든. 그래서 정한담이랑 최익이도 작전을 쓰는 거야. 요 장소로 긴급히 병력을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가 서울이면 예를 들어 우리 세종시 이런 데 있잖아, 그치? 세종시를 지키는 이제 장수가 얘네들이 제 계략을 써가지고 이렇게 병사를 보내다는 소문을 내고 병사를 진짜로 일부만 보내. 근데 얘 장수가 뭐 한 거야? 쫀 거야. 그 거대한 부대가 우리부터 치려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큰일 났어 하면서 부랴부랴 왕궁으로 보내는 거야.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큰일 나게 생겼어요. 유충렬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얘 이 작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케이 임금님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갔다 올게요. 하면서 유충렬 이두 사이로 간 거예요. 간 사이에 실제로 간 건 아니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정한담이랑 체력이 얘네들이 특공대를 짜가지고 왕궁에 들어와서 임금을 바로 앞에서 칼 들면서 야 나 왔어. 너 이제 끝났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이 상황에서 유충렬이 딱 왔는데 적군 병사가 너무 없잖아. 큰일 났다. 이거 작전 들어갔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군대를 다 끌고 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이때부터 참고로 이 유충렬이 온갖 아이템이나 아이템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루에 천리를 가는 명마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 홀몸으로 쭉 달려가서 또 위기에서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웅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마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영화라고 생각해봐. 우리 영웅 주인공이 적군의 관계에 속아서 딴 데를 갔지만 정말 미친듯이 밤을 새서 막 달려와가지고 이 위기에서 우리 임금을 구하는 내용 나와 있는 거 생각하면 화면 나갔지? 알고 있었어요. 자, 위기를 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속이 시원한 장면인 거예요. 자, 가보세요. 자, 아무튼 임금은 지금 위험해요.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뭐래? 야, 네 옷 찢어. 그 다음에 손가락 뜯어가지고 피 내가지고 그걸로 글씨 써. 막 하는데 무슨 말을 해? 어찌 황천인들 무시마리오 이러고 있지. 뭐예요? 또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지. 지금 임금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거 하늘이 가만히 있겠어 하면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잖아. 이때 원수는 자 여기서 우리 잘 알아둬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문제 풀기 전에 알아두자. 우리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었지. 근데 기본이라고 했었지. 그 이해와 관련해서 인물의 호칭 제대로 쓸게. 인물의 호칭을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왜냐면 고전 소설은요. 그러니까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형준이는 형준이를 이러면서 형준이가 일관되게 형준이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런데 고전 소설은 항상 누가 중심이야? 항상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중심이거든. 대화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인물의 호칭이 계속해서 뭐한다? 변화해요. 계속 바뀌어요. 같은 사람인데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는 선생님이지만, 그렇지? 선생님이 집에 가면 한 여인의 남편이고요. 우리 앵무새의 주인이고요. 그죠? 또 어머니 앞에 가면 아들이고요. 그래서 아들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한 이 사람. 상대방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는 거야. 오케이? 참고로 그때 우리 고전 소설은 어쨌든 남주,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 항상 영웅인 편이잖아. 그리고 영웅은 영웅에 어울리는 어떤 직위에 있게 마련이지. 그래서 이 원수란 단어가 정말 많이 보일 거야. 원수라고 하는 건 대장군, 뭐지? 군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임금보다 높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임금 바로 밑에 있는 이 원수란 단어면은 이제 묵과 쪽에 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탑 티어. 참고 승상이란 단어도 종종 등장할 거야. 승상은 이제 문과 탑 티어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쪽은 군대 쪽. 오케이? 야, 문과 이과라는 건 현대사야. 현대에서는 문과 이과로 나지만 과거에는 문과 무과로 나왔잖아. 문과짱 승상, 무과짱 무원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이런 단어가 나오면 웬간에서는 주인공을 일컫는 경우가 많고, 불구지 대천의 원수야, 내 놈의 어떤 원한을 갚으리라 이렇게 봤을 때 원수는 그쵸? 정말로 적을 말하는 겁니다. 구분해주세요. 자, 아무튼 이 원수가 누구다? 누굴 게 뻔하다? 유충렬이야. 자, 가봐. 근데 원수는 금산성에서 아까 말했던 그 다른 장소예요. 막 무찌르고 있는데 갑자기 웬 달빛이 희미해지더니 빗방울이 툭 떨어져. 참고로 얘는 신기가 있는 사람이야. 신으로 도수를 부여받은 사람이야. 나를 함부로 해할 수 있는 건 자연조차 쉽게 못해내거든. 근데 내가 비를 맞았다고? 뭐가 이상한데? 하면서 딱 하늘을 봤어. 하늘에 천기를 봤어. 그랬더니 도성에 살기가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이라고 하는 건 임금을 상징하는 별이야. 이 별이 떨어져서 변수가 그러니까 물가 쪽까지 쭉 내려와 있는 거야. 큰일 났다. 지금 이거 위기로구나. 느꼈어. 이게 웬 변이나 하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뭐래요? 천사마. 오케이? 하늘이 내려준 말이야. 말한테 천사마야. 네 용맹 두었다가 언제 쓰겠느냐? 천자께서 지금 잡히기에 맞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임금님을 구하자. 근데 천사마는 원래 천상에서 내려온 비용이야. 원래 출신이 용이에요. 용인데 지금 임시로 말로 환생한 거야. 그래서 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채찍질을 안 하고 가도 몇 천리를 슉슉 가는데 임자가 정색을 하고 제발 부탁이다. 너의 목숨을 걸고 달려다 라고 말하니까 어찌하니 급히 갈까. 또 서술자의 개입한 거 보이죠? 아우 막 다 날아갔어요.
그치? 눈 한번 깜짝한 사이에 평 하고 도착한 거야. 말이 돼? 우린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 전기성이라고 하지. 됐지? 이러고 있어서 천자는 이제 백사장에 엎드려져 있고 한담이가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고 하는데 원수가 이때를 당해서 평생이를 기력을 다 이제 거의 도착했잖아. 이놈의 새끼야 멈춰라!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천사마도 그죠? 막 용맹을 다 부리고 그리고 원수가 닿는 곳에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도 뒤엎어지는 듯하니 봐봐 그럴 리가 없잖아. 무슨 법? 과장법이지? 이 충렬의 위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 아니 울며 혼백인들 아니 울랴. 자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뭐 말하는 거겠니? 서술자의 개입 장면들이죠. 와 이거 짱짱맨 끝내주는데 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야. 원수의 혼신이 불빛이 되어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정한담아 나의 칼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데 나는 짐승도 떨어지고요. 강신 야 하백 이거 기억나? 그 우리 공무도화가 있었을 때 물의 신 하백도 넋을 잃어버릴 지경인데 정한담의 혼백과 간담인들 성할 소냐? 아니 하나 신적 신들도 이 소리에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인간인 정한담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 뭐래요? 한 그 호통 소리에 두 눈이 캄캄해지고 두 귀가 멍멍해지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말도 쓰러져 버려. 한담에 창검을 갈라들고 원수를 겨누려고 하는데 구름 속에서 번개칼이 번쩍. 한담에 장창대견 부서지고요. 자 도술 막 튀어나오고 있죠. 결정적 장면에서 그래요. 원수가 달려들어 한담의 목을 탁 산채로 잡아서 들고 천자 앞에 복지. 전하 제가 왔습니다. 이때 카메라 딱 뜨면 임금 눈물 줄줄 막 나 무슨 장면인지 알겠죠?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드린 채 반생반사 기절해 있습니다. 참고로 기절해 있었네요. 자기가 죽는 줄 알았겠지. 방금 칼이 올라갔었으니까. 자 원수가 천자를 붙들어 앉히고 말합니다. 제가 잡아왔습니다. 딱 보니까 원수 우리 충렬이 네가 지금 정말 충렬이냐? 정한다면 어디 가고 네가 왔어. 네가 날 살렸구나 하면서 오케이? 전우수말을 아랜 뒤에 머리를 풀어가지고 손에 감아들고 천자와 함께 도성으로 돌아왔죠. 결말 거의 결말까지 온 장면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 장면은 이제 우리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속 시원해야 할 장면이었을 거야, 그렇지? 하이라이트 장면이라서 선정된 것 같아. 자, 아무튼 가볼까요? 145부터 이제 문제가 봅니다. 이 글의 갈래에 대한 내용. 자, 내용? 갈래는 무슨 소설? 고전 소설이죠. 자, 이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특징을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확인해 보자고. 1번 블라블라 적강소설. 자 여기 있는 말 잘 보세요. 전부 다 중요한 말들입니다. 너희들 내신 대비 때 반드시 활용해야 될 단어들이에요.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거나 혹은 아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오케이. 적강소설 혹은 적강화소라고도 해요. 적강 하강한 거야. 내려온 거야. 신적 존재가 인간 세계로 내려와 주는 걸 적강이라고 그래. 선생님 말씀드렸죠? 이거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유충렬이 자미성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주요 내용을 하는 군담소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영웅 군담소설이라고 했어요. 전쟁 스케일의 이야기가 나올 때 단순히 방배동짱하고 서초동짱이 붙었대요. 이러면 군담소설이 아니에요. 알겠죠? 전쟁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영웅일생이라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웅소설. 좋아요. 영웅소설 맞고요. 영웅이 등장하니까요. 4번, 민주의 참여로 쌓이고 쌓여서 개작되어 온 적층소설이래요. 잠깐만, 이 적층소설이라는 건 층이 쌓여온다는 얘기야. A라는 사람이 소설을 한번 말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저 장면에서 이런 거 집어넣으면 좋겠어 해서 자기가 더 붙여가지고 말을 하면 또 다음 사람이 더 붙이고. 참고로 적층소설은 전형적으로 판소리계 소설이 딱 그러하죠. 이거는 뒤에 배우는 춘향전 같은 작품에서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은이가 딱 정해져 있어.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쓴 거야. 자, 그래서 물론 미상이긴 합니다만 지은이가 따로 존재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적층소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정답은 4번. 마지막 5번. 한문이 아닌 우리글로 쓴 국문소설. 맞아요. 국문소설. 우리말로 쓰여졌다. 그래서 국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당대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겠지? 자, 146번 가보자. 바로 이런 문제야, 그지? 이런 문제는 한자성어를 알면 개꿀 문제, 한자성어를 모르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잖아, 그지? 그럼 가봅시다. 뜻 한번 잡아봐 볼까요? 1번. 자, 그럼 이때 천재의 상황이 답부터 말해볼까? 구사일생인 건 보이나? 구사일생. 죽을 뻔한 위기에 딱 겨우 한 번에 그 기회로 살아남은 거. 그렇죠? 구사일생. 5번이 정답이긴 한데요. 나머지 선택지들의 뜻도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자. 1번. 잠깐만, 여기서 구사일생 적어놓고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남이라는 뜻이죠.
9번 죽을 뻔 위기지만 실생. 그러니까 90% 확률로 죽고 10% 확률로 사는 건데 그 중에 살아났음. 이걸 사네? 이런 거. 1번부터 봅시다. 오비락. 오가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 날자 이 배자죠. 배가 떨어진다라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서로 상관없는 일이 우연히 겹쳐서 일어나서 서로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런 거야.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칠판을 딱 쳤는데 형광등이 툭 떨어졌어. 야 선생님 칠판 치다고 형광등이 떨어져? 그럴 리는 없잖아. 근데 선생님 딱 치는 순간 떨어진 거야. 내 힘이 이렇게 셌나?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상관없는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어부지리. 어부의 이득이란 소리죠. 왜 개이득이거든? 어부가 지나가다가 이것도 알아두세요. 스토리로 개를 잡으려고 개 발을 쳐놓은 거야. 참고로 개잡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봉산탈춤 때도 한번 설명 다시 할 테니까. 개는 이렇게 잡아요. 이게 해안가면은 그러니까 바닥이 땅바닥이면 참고로 옛날에는 민물개도 많이 있었어. 얘들아 개가 꼭 바다에서 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야. 민물에도 살아. 아무튼 여러 가지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욕심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개가 집게를 이렇게 해가지고 야 짜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잖아. 그치? 돌아다니는데 저기 먹이가 있어. 저거 잡아가면 좋겠어. 참고로 이 먹이는 여기 실에다 끈에다가 잘 달아놓은 겁니다. 이걸 딱 잡고 안 놔. 근데 내가 잡고 갔는데 왼쪽 보니까 여기도 먹이가 있네? 헐! 하면서 딱 잡아.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왜? 욕심을 못 버리거든. 그렇게 잡아요. 걔는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잡고 그러면서 둘 다 안 놔버리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대롱대롱 계속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지나가는 새가 오! 맛있는 개인데? 하면서 얘를 탁 물었어. 근데 이 개도 이게 새라고 쳐. 이 개도 안 놓으려고 바둥바둥. 새도 먹고 싶어서 또 바둥바둥 하면서 지들끼리 진흙탕에서 막 뒹구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거지. 오? 저거 뭐야? 가만히 지나가고 있는데 새도 한 마리 잡았고 개도 한 마리 잡았지. 개이득이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고 어부지리라고 부르는 거야. 어부지리가 무슨 뜻이거든? 들어가 놓는 어부지리. 뜻하지 않은 이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죠? 3번 유비무한. 준비만 잘 돼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뜻.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유명한 말로도 유명하죠. 4번 사면초가는 사방의 방면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그래서 초한지를 보시면 그지? 이 한나라 유방이 사방에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 때문에 이제 뭐랄까 최후의 항복을 받기 직전에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길을 꺾어버리는 그런 상태, 위태로운 상태 정도를 말할 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참고로 사면초가는 그럼 왜 안 되나요? 라고 말을 한다면 사면초가보다 구사일상이 더 급박한 상태이기 때문인 거야. 그쵸? 사면초가는 푸시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구사일상은 정말로 죽을 뻔한 위기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조금 적절하다. 만약에 웃기는 게 국어 문제 특징이 또 이런 거야. 만약에 5번 선택지가 없고 요 자리에 뭐 예를 들어 일거양득 이런 말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었을 거야. 그치? 얘도 역시 위기를 말하는 거긴 하니까. 적절한 거 잘 찾아내시고 문제 잘 풀어주세요. 자, 147번 가봅시다. 147번은 보존술의 특성과 관련된 이해 문제인데요. 이 글에 제시된 장면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예요? 유충렬이 도수를 써서 임금님을 위기로부터 구하는 장면이었죠. 자, 선생님이 아까 이미 답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죠? 전기성이 정답 1번입니다. 전기성은 무슨 뜻이라고요? 도술 따위의 어떤 신비로운, 신이한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장면들을 말한다. 그치? 참고로 여기서 뭐 비극성, 사실성 들어가. 비극성, 사실성, 풍자성, 희극성 이러저런 말들이 있는데 전부 다 상관없는 말들인 것 같네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두 문제만 더 풀고 좀 쉬어 갑시다. 148번입니다. 자, 다음은 영울대기 구조 가운데 이 글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내용이 다음에 구조 가운데 이 글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내용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 자, 딱 보면 어떤 장면인지 알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임금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도 그걸 이겨내고, 오케이? 임금을 위기로부터 구원내고 국가를 구하는 거의 결말에 가까운 장면인데 혈화 근처에 바로 있는 건 뭐죠? 위기를 극복하고 위협을 성취하고 요
정도의 단계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일단은 리을이겠구나, 그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정한 다음에 박해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유충렬은 구출자 강희주를 만나 사이가 됐었고, 도승을 만나서 도수를 배운 뒤 외적의 침입과 정한 다음에 반란으로 위기에 처했던 나라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천자를 구해주고 나라를 바로잡지. 그냥 이 스토리 그대로잖아, 그죠? 그래서 고난 극복 장면인 5번이 정답이다. 쉽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는 미안하지만 고1 버전의 쉬운 버전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시작하면 오 이건 또 뭐야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요 문제 자체는 되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별표를 쳐도 괜찮아요. 이런 문제 스타일 정말 선호합니다. 특히 내신 대비 정말 잘 나와요. 영웅문담 소설은 영웅 일대기 구조를 주고 지문 속의 내용 구조를 연결시켜서 이 두 개를 매치시키는 걸 능력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149번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거예요. 뭐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요소가 등장해 있네요. 자, 서술자의 개입이 등장하면 다른 말로 이건 뭐라고도 하고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면서 고전 소설에 보이는 주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었지.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비침으로써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들. 주인공이 막 칼을 거물리면서 우와 쩐다 뭐 이러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다 짚어드렸었는데 5번 미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원수가 달려들어서 한담의 목을 산채로 잡아들고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복지. 그러니까 복지는 엎드렸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천자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을 전달한 것 뿐인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장면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집어넣는다면 천자 앞에 복지한 모습을 보니 이 어찌하니 통쾌한가 이런 말 써야 되는 거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건 누구? 이 서술자의 목소리가 다이렉트로 드러나는 걸 말한다. 근데 이 장면은 그냥 일반적 서술에 해당한다. 정답은 5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유충렬전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하고 유명한 작품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유충렬전 작품의 전문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내용이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왜냐? 작품의 구조가 되게 명확하고 쉬운 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나중에 복습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쪽에 허생전이랑 춘향전 맞나? 허생전 다음이 춘향전 맞니? 오케이. 자, 허생전이랑 춘향전 연달아서 문제 좀 풀어놓고 나서 다음 작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어갈게요. 현재 시각 6시 정각 6시 10분에 나타날 테니까 그때 맞춰서 화면 앞에 등장해 주시고요. 이따 봐요.